10월 29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주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겨두고 있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 11월 5일이죠. 윤석열 후보 측은 전현직 의원들을 적극 영입하며 당심에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하태경 공동선대위원장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개입 혐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장개업 김과장에서 김준우,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시간이죠. 오늘 문화뮤직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보컬리스트, 우리말로 재즈를 노래하는 말로씨 모시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개업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보실 수 있고요. 팟빵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네, 퇴근길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개업 뉴스 브리핑. 석을 맡고 계셨었고, 네. 옥을 맡고 계신 이은지 기자가 계셨는데, 오늘은 옥석을 다 맡고 계셔야 될, 다 맡으셔야 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로 옥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옥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나마 이게 좋은 뉴스,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대감을 갖게 하는 뉴스를 첫 브리핑으로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요, 드디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번 주 일요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일 온 월요일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가 이제 가동을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19와의 최종 싸움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제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단계가 바뀌게 되면 코로나 방역 개념 자체가 좀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죠.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진자를 추적하고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일상 회복 체계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위중증 환자 비율이 이제 감소하게 될 것을 예측을 하고, 그래서 상당 부분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19를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됐다라는 자신감에서 출발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증 환자의 경우는 가능한 한 집에서 이제 경과를 지켜보면서 회복을 기다릴 수 있게 되고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방역을 실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T라고 했죠. 테스트, 트레이스, 트릿 해서 테스트하고 경로를 추적해서 그렇죠. 치료한다. 이런 3T가 K방역의 핵심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위중증 환자를 잘 돌보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2년여를 돌아보면 3T를 사실상 거의 완전하게 시행했던 유일한 국가가 이제 한국인데, 그렇죠. 전 세계가 이제는 그 3T 이후의 새로운 일상 회복을 한국이 과연 어떻게 성공시킬 거냐, 이걸 좀 지켜볼 겁니다. 네. 다음 주부터 아마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체감하기 쉬운 변화는 이 다중 이용 시설의 이용에 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됩니다. 유흥 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이 풀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적 모임 인원 같은 경우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수도권에서 10명, 비수도권에서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가지실 경우에는 접종자가 수도권에는 6명 이상, 비수도권에서는 8명 이상이 포함돼 있어야 최대 인원 모이는 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무법인에서도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일 수가 없다가 드디어 이제 다음 주에는 점심도 같이 한번 먹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벌써 이제 저녁 시간에 회식 약속 혹은 저녁 약속을 잡는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고, 저도 뭐 오늘 전화를 여러 개 받아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녁 약속을 본격적으로 잡아보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전환된 체계를 앞으로 이제 4주 동안 운영을 하고요. 2주 동안을 평가를 해서 6주 간격으로 조금씩 더 이제 단계를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더 많이 이제 풀어주는 방식이 되는 건데,
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것 같은 어떤 특수한 변수가 없다면 12월 13일부터 2차 개편, 그리고 내년 1월 24일부터 3차 개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월 7일부터 내년 3월 7일부터는 이 단계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거리두기 자체가 완전 해제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그 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청 이런 곳에서 내왔던 백신 접종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네. 초과 달성이 되어 왔단 말이죠. 네. 근데 3월 7일이면 3월 9일 대선 이틀 전인데 네. 이때 거리두기 자체가 완전히 해제될 수 있기를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것이고요. 당분간 이번 주도 그랬는데 네. 사실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분간 거의 상수로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역본부 입장에서는 최대 시뮬레이션상으로 봤을 때 1만여 명 정도까지 하루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지표 자체를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위중증 환자의 수, 관리. 네, 예, 위중증 환자의 수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를 지표로 봐야지 네. 확진자 숫자의 오르내림만을 가지고 방역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가늠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일 수 있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방역 패스 도입을 둘러싸고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에서는 크게 이게 사회적인 아주 쟁점이 되진 않지만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방역 패스 도입이 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다, 인권에 대한 침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방역 패스 어떻게 도입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방역 패스라는 이름으로 확정을 한 것이 기존에는 이게 백신 패스라는 이름으로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방역 패스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은 물론이고 이제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 확인을 받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서구권 국가에서는 접종 완료를 하지 못하면 식당에 못 들어가게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헬스장이라든지 식당 이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확인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고위험 시설에 주로 도입이 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이나 뭐 경마, 경륜 뭐 이런 도박시설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약 13만 개 시설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네. 방역 패스는 일단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운영할지를 다시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외국에서는요 문제가 됐던 게 PCR 검사를 네. 이틀 전까지만 인정한다. 네. PCR 검사의 유효 기간, 그다음에 PCR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 한 번 하는데 막 20만 원, 30만 원 네.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PCR 검사 같은 경우 여전히 국가에서 네. 현재까지는 그 무상으로 PCR 그렇습니다. 검사를 하고 네. 있는 거죠. 그리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제 PCR 검사에 대해서 무료로 이제 지원이 됩니다. 네네. 언젠가는 분명히 이것도 유료화될 개연성이 다른 외국 사례를 보면 충분히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시는 것이 네. 가족과 자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엄중식 그 전문의도 저희 신장기업에서 인터뷰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외에서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한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지속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좀 숨통이 트이겠어요. 굉장히 이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영업 제한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는 밤샘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영업이 이제 굉장히 지장이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접종자만 모이게 될 경우에는 4명으로 4명.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을 완료하시기를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화관이나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는 이제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음식을 먹는 게 가능해집니다. 야, 야구장 가서 치킨, 치맥을 먹을 수 있다. 영화관 가서 이제 팝콘 드실 수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요런 걸 하시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네. 자,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을 할 수 있는데 이 네. 경우에도 접종 완료자들이 100%라면
수용 인원도 100% 입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율을 높이기 위한 방역 당국의 고민이 좀 엿보이는 대목들입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은요, 극장, 공연장, 야구장에서 치맥 먹는 거 이거는 입장한 사람 전원이 접종 완료자일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미접종자가 있으면 네. 치맥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야구장이나 공연장에서는 당연히 접종자만 입장을 시킬 개연성도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내지는 뭐 스티커 부착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여러 네네. 고민이 있겠죠. 자,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 미루고 있는 분들 아마도 조금 많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을 감수하시겠다. 본인이 선택하시면 뭐 그럴 수밖에 그 불편을 스스로 감수하시는 거지만 이 불편을 감수하기 좀 답답하다 싶으시면 얼른 접종하십시오. 네. 본인과 가족,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권합니다. 자, 확진자가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서 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 네.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요.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한 분의 도사가 나오셔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또 한 분의 도사가 나왔네. 그렇게 바라는 것이겠지라고 비꼬았어요. 어느 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선거철만 되면 여권 야권을 가리지 않고 등장하시는 분이죠. 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붙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누구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를 지목을 했습니다. 노태우 씨 빈소를 찾은 뒤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일반 국민들은 내년 대선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최종 결과도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또 질문을 했죠. 아니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청년층의 지지세가 약하지 않느냐, 확장성이 약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니까 그런 거는 홍준표 후보 측에서 하는 얘기다. 최종적인 결론을 봐야 하는데 그런 주장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절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굉장히 주관적 평가,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 평가로 돌파를 하시는 발언이세요. 그러니까 광주 전두환 네. 전두환 씨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개사과에 대해서도 별 문제 없다. 틀렸죠. 별 문제가 있었어요. 별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죠. 청년층의 지지세가 약하다. 그건 홍준표 후보 측에서 하는 얘기다. 수많은 여론조사 업체들을 네. 의문의 일패를 모두에게 의문의 일패를 안겨줘요. 최종적인 결론은 뭐 봐야 하는 건 맞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주관적 평가를 통해서 평가절하하거나 평가절상함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현재 객관적 상황에 아주 주체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 주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네, 주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강화하고 있다라는 이분의 말씀이 항상 이런 식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늘 언론들이 해석하기로는 네네. 이거는 평가라기보다는 사실상 지지선언이 아니냐. 지지선언이죠. 누가 봐도 지지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신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급격하게 여론조사 흐름이 나빠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 측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일종의 지원 사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네네. 자, 1차적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대선에서 이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윤석열 후보 외에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자리가 없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뇌물죄로 잡아 넣은 사람이 홍준표 후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하고는 아주 오래된 앙숙지간입니다. 네, 그건 이제 뭐 어떤 그 정치 구도뿐만 아니라 개인적 감정 차원에서도 골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이 화해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한테 이제 그 라디오 진행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도 뭐 이제 김종인 위원장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그분은 경선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분이다라고 이제 평가절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선언을 하게 된 것은 사실 폼나게 딱 네. 당선된 다음에 모셔져 가는 이렇게 네. 꽃가마 타고 선대위원장이나 무슨 고문이나 이렇게 모셔져 가는 그림을 그렸을 텐데
그런데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가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조금 빠르게 등장을 했고 이게 야구로 치면 로테이션의 흐름이 좀 빨라졌습니다. 자주 등판합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다음 주에 광주 윤석열 후보가 방문한다는데 네. 이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광주 선거대책위원회의 이제 송기석 공동위원장이 오늘 밝혔는데 윤 후보가 11월 2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광주를 방문해서 전두환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윤 후보가 억지로 맞으려고 오는 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제 이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 그러니까 맞으러 오는 건 아니다라는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가는 이유가 이 시민들로부터 계란을 맞아서 그런 어떤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네. 당장 이제 엊그제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한 하태경 의원 어제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계란을 맞더라도 광주에 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이제 내심 맞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냐,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을 낳는 건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조금 이따가 하태경 의원 직접 연결해서 이 무슨 취지인지 한번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정치적 행보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다.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모르겠는데 이미 다음 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라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광주를 찾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을 광주 시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겠고, 또 하나는 날짜입니다. 11월 2일은 뭐냐면 11월 1일부터 2일까지가 국민의힘 당원들의 투표가 이루어지고요. 11월 3일부터 4일까지는 일반 여론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2일이라는 거는 이미 당원 투표가 대부분 마무리된 뒤에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일반 여론조사 중도층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싶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이런 게 다 읽힌다는 거는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용섭 광주시장도 가능하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들이 3무 대응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대응, 무관심, 무표정의 시민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중 속에 아주 고요한 대중 사이를 갔다가 오더라도 고요한, 사람들은 많은데 굉장히 고요한 이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현장 그 공원 제1공원이라는 데 갔다 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특위를 출범하면서 맞불을 놓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추가 재난지원금 등 해서 정책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또 뒤에 인터뷰들이 연속으로 좀 잡혀 있어가지고요.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혼자 했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네요. 그러니까요. 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캠프에 많은 분들이 속속 합류했거나 지지선언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분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가셨네요. 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하셨어요. 이후에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 왜 홍준표나 유승민이 아니고, 특히 왜 유승민이 아니고 윤석열이냐? 네,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아, 네네. 고민이 깊으셨나 보네요. 아무래도 제가 정치해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두 가지 이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제 정권 교체와 또 동시에 정치 혁신을 함께 이룰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정치 혁신. 그래서 아시겠지만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혁신에 별로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후보들은 또 정권 교체에 좀 힘이 딸린다라는 판단을 했고. 네네. 정치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여소야대, 우리가 집권하면 여소야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대결 정치로는 전국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고 새로운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 국회에서도. 근데 기존의 어떤 갈등, 대결 정치에 익숙한 그런 리더십으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 점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죠. 아무래도 이긴다는 것만 가지고 지금 대선을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그 이후에 얼마나 우리 국가와 사회에
잘 관리하고 또 미래의 여러 가지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그럼 국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치 혁신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 그 홍준표 후보가 본인이 대통령 되면 이재명 감옥 간다 이런 얘기 하셨고, 근데 그 얘기는 그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했던 뭐 다 가만히 안 두겠다, 다 감옥 보내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들이 사실은 당내에서 좀 강경한 입장을 가진 당원들에게 어필했던 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쫓아가는 모습들이었거든요. 즉 윤석열 후보가 대결 정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히려 강대강의 대결이 대통령이 되시면 더 강대강 대결이 더 극성을 부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법과 정치를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네네. 법 위에 정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아, 그렇다. 윤 후보는 제가 직접 토론을 또 여러 번 해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법과 정치의 분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네. 홍 후보는 오히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사법부를 좀 움직일 수 있다. 여러 가지 발언들 뉘앙스를 보면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없는 죄도 만들어서 벌 주는 건 정치 보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지금 여론조사에도 나오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대장동 부패와 관련 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많고 특검을 하게 되면 그런 물증들이 나올 건데 지금 그것 때문에 특검을 거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는 좀 강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건 법치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법치와 정치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유승민 후보랑은 뭐 이쪽 캠프 선택한 이후에 연락 한번 해보셨습니까? 연락은 했죠. 뭐 유 후보랑 직접 연락은 안 했지만 네네. 인간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왜 뭐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느 정도 양해를 구했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미는 후보가 지금 윤 후보가 이제 정식 후보가 된다면 다 같이 뭐 힘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이전까지는 민주당 원팀이 화두였는데 지금 홍준표, 윤석열 두 캠프가 지금 부딪히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은 진짜 원팀 될 수 있을까라는 또 궁금증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긴 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도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던데요. 홍 후보가 되면 조경태 부산시장, 윤 후보가 되면 하태경 부산시장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내년에 부산시장 출마 준비하십니까? 안 합니다. 안 하십니까? 예. 전혀 생각이 없고요. 네네. 저는 어쨌든 뭐 중앙에서 네. 정치권에서 역할이 제 소명이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식 대통령이 되면 어쨌든 새로운 국가, 새로운 정치, 어쨌든 중앙에서 제 역할을 찾을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 부산시장 선거 때 사실 박형준 캠프를 실질적으로 뭐 명실상부하게 같이 핸들링을 하셨으니까 그때 부산시당 위원장이셨잖아요. 저는 박 시장이 아마 후보로 또 나오고 생각하고요. 네네. 박 시장이랑 원팀입니다. 그때는 박 시장을 밀 겁니다. 예, 그런 겁니까? 이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그냥 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믿을 만한 소식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자, 나경원 전 의원 영입설도 나오는데 나 의원과 어떤 뭐 물밑 교감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고요. 뭐 제가 뭐 어젠가 그젠가 인터뷰에서도 제가 마지막 타승자가 아니다. 네, 그 말 때문에 여쭤보게 됐습니다. 호남 정치인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 이야기 한 건 아니고요. 예. 추가로 접촉하신 분들, 뭐 어떤 분들이 박주선, 김동철 29일 결합 이거는 이제 이미 언론에 나왔고 이 외에 다른 분들도 누가 더 계신가요? 근데 이 캠프의 특성이 이제 윤 후보는 팀 플레이를 잘 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네. 팀 플레이를 잘 하고 다른 쪽 후보는 좀 상대적으로 개인 플레이 위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홍 후보가 삼고초려를 나한테 하면 네네.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솔직히 했어요. 아 진짜? 왜냐하면 토론 과정 중에서 가장 좀 예. 척점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럴수록 시너지가 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공개적으로 뭐 하태경 들어오면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그랬죠. 개인적으로 연락을 오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저럴까? 내가 홍 후보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네네. 그만큼 홍 후보 쪽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노력을 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윤 캠프 쪽에서는 두루두루 노력을 많이 하고요. 네. 또 윤 후보 본인도 정성을 쏟고 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투표가 11월 1일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후보 단일화 관련된 이야기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 윤 캠프 쪽은 원희룡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깐부 아니냐. 또 이전 토론회도 보면 홍 후보에 대해서 각을 많이 세우고 원희룡 후보가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좀 뭐 칭찬을 한다든지 또 윤석열 후보도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아이고 대장동 일타 강사님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정책 따라 배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후보 단일화를 만약 제안을 한다면 예전에 DJP 후보 단일화 보면은 책임 총리까지 제안을 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했단 말이죠. 근데 후보 단일화 제안을 한다면 원희룡 후보에게 어디까지 제안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희 후보 입장이라면 네. 후보 단일화 안 하죠. 근데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오히려 좀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 상대를 보고 네. 다 같은 프로들인데 네네. 그리고 원 후보가 홍 후보를 많이 공격하는 이유는 네. 제가 그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홍 후보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네. 홍 후보가 뭐 개인적으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 홍 후보가 토론을 가장 잘한다고 하니까 네.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겨야 끝이 나지. 토론 뭐 좀 잘 못해도 양해가 되는. 근데 뭐 윤 후보가 토론 요즘은 좀 많이 늘었지만 네. 별로 빛이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홍 후보한테 좀 세게 하는 거지. 네. 다른 쪽 후보한테 뭐 잘 보이려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 원 후보도 유승민 후보 측하고도 홍 후보 측하고도 지금 후보 단일화 그런 이야기가 찌라시 돌다가 유승민 후보 측에서 발끈했잖아요. 예, 아유 단칼에 쳐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원 후보 쪽에 후보 단일화 제안도 하지 않을 거고요. 네. 원 후보는 끝까지 승부를 할 겁니다. 끝까지 사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가요 어제 그 국민들에 대한 지지 호소 기자회견 하시면서요.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핵심 워딩으로 해서 지지 후보를 하셨는데, 이 워딩이 어떻게, 누가 이게 윤 후보가 직접 만든 건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 워딩을 만들어준 건가요? 저는. 제가 연설문 메시지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거기까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공정을 상징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네네. 뭐 동의 안 한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특히 조국 네. 국면 때 이제 조국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네. 불공정을 대변하는 그런 이름이 되었고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가 불공정한 정권이고 여기에 맞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네.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불공정과 공정의 대결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이들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준 것이다. 과거에는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만이 문재인 정권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즉 유일한 필승 카드라고 하는 점이 윤석열 후보 지지의 가장 중요한 그 동력이었는데 유일한 필승 카드라고 하는 자기 최대의 장점을 스스로 부정하는 워딩 아니냐.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있지만 내가 나가서 이기는 게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너무 그거는 사실 좋은 일이죠. 누가 나가도 이기는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네. 예. 민주당의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죠.
아니 이게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당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마 4강에 나가서 네. 제가 1대1 했어도 아마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후보를. 그만큼 지금은 우리 당 전체의 그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지금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방금 우리 진행자님 질문은 오히려 네. 정권 교체 대세 뭐 이걸 좀 확인시켜주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당내 경선에서는 본인의 장점을 스스로 이렇게 깎은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일한 필승파다. 누가 붙어도 이기는 게 나오는데 그걸 굳이 이선과 합리의 시대에 그걸 부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 자, 우리 하태경 의원님께서 광주 가서 계란 맞더라도 광주 가라 이렇게 광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두 가지 평가가 있는데 하나는 야 일부러 맞으러 가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아주 곱지 않은 시선이 있고 또 하나는 가봤자 이미 타이밍 늦었다. 괜히 쇼하지 마라. 좋은 평가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도 두 가지 기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로 말씀을 광주 가서 계란 맞더라도 광주 가라라는 말씀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어쨌든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는 뭐 깊이 사과를 했고요. 네. 저는 정치하면서 실수를 인정 안 하고 잘못도 인정 안 하는 그런 정치인도 여러 봤어요. 네네. 그리고 이번 후보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홍 후보 좀 순서를 하면 네. 건망증이 너무 심해요. 어제 한 이야기도 오늘 바뀌어요. 네. 말 바꾸기가 너무 심해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저한테 뭐 들어오면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다. 네. 주사파 출신이라고 주사파 출신 처음부터 안 받아준다. 검색해보면 바로 나올 이야기를 말을 바꾸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손은 안 들어준다고 또 빨갱이 몰이 하잖아요. 종국몰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인정도 안 하고 네. 잘못도 인정 안 하는 그게 사실 용기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면에서 윤 후보가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바로 사과를 하고 바로는 아니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고 나서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때 바로란 이야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개 사과 문제도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TV 토론에서 사과를 했잖아요. 자기 책임이라고 사과를 했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실수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 가는 것도 그런 면에서 대범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 아직 뭐 시기는 정확히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내부 지금 TV 토론도 다 안 끝나고 해서 좀 뭐 내부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네, 11월 2일 설이 유력하게 보도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뭐 당원 투표 끝나고 일반 여론조사 하기 직전에 가서 중도층에 호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 뭐 그런 정치적 계산은 저는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국민들께 한번 호소해 주시죠. 짧게. 예. 아주 까칠한 하태경이 왜 윤 후보를 돕느냐 네. 하는 점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망가졌고 이런 점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또 과거의 방식으로 무조건 싸우자는 식으로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을 공정이라는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고 미래를 위한 여러 도전들을 여야 협치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윤 후보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팀 플레이를 아주 잘하는 후보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지난 한 주간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점은 다음 주에 국민의힘 후보 누가 되느냐 이거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냐 일단 ARS 제외하고 예측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전부 다
면접으로 그 조사 방식을 전화 면접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화 면접의 데이터를 근거로 좀 분석하는 게 좀 더 타당하겠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번 주 월, 화, 수 진행했던 NBS 조사입니다. 전국 1,003명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했지요. 네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 25, 윤석열 20, 유승민 13, 원희룡 4% 이게 각각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저기 리얼미터 오마이 뉴스 조사에서도 그 했었는데 이게 전국 이제 월하 전국 2,035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홍준표 38, 윤석열 33 나왔거든요. 5% 간격은 똑같은데 이제 무응답이 이제 ARS는 아무래도 어디로 가느냐를 확인하는데 좀 더 수월거든요. 보자면은 이제 5% 간격은 똑같더라.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의힘 이건 여론조사고 국민의힘 지지층 정확하게 당원들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그나마 당원들하고 좀 유사성이 높지 않냐라는 이제 가정을 두고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5.6, 홍준표 34.5 나왔거든요. 어유 20 차이나 나요. 그리고 이제 MBS 조사에서도 좀 간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S에서도 윤석열과 이제 유승민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를 보자면은 홍준표 38, 윤석열 47 여기서는 한 10%포인트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여홍당윤.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당원에서는 윤석열. 진짜 좀 시뮬레이션 하기가 조금 이제 민감하기도 하고 데이터가 좀 많이 확보되지 않아서 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은 그 성부가 나도 이제 4, 5% 수준에서 나지 않을까. 현재 오늘 왜냐하면 여론조사와 이제 당원투표 5대5 매칭이거든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당원투표 성향과 유사하다라는 전제를 두고 봤을 때 오늘 현재 상황. 앞으로 이제 뭐 이틀 남았으니까 이제 이 간격은 뭐 벌리기도 쫓아가기도 하여튼 사정권 안에 있는 수준이죠.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제 그 국민 지지를 대국민 지지 호소하면서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다. 근데 이 워딩은 사실 윤석열 후보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했던 것이 이재명 후보와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후보다. 유일무이한 필승 카드다라고 하는 점이었는데 이게 지금 그 이재명 후보와 이렇게 가상 대결했을 때 요즘은 홍준표 후보가 더 많이 이기는 것처럼 나와요. 많이 좀 그 말이 많이 좀 퇴색되었죠. 처음에 이제 그분이 정계 그 입문 그리고 이제 한국당이 국민의힘 입당할 때만 해도 중도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진보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는데 그 확장성이 다 말라버렸죠. 다 말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본선 경쟁력 이재명 잡을 사람 나야 나가 이제 그 브랜드가 홍준표 후보에게로 많이 넘어간 건 사실입니다. 여론조사상에서는. 그러니까 뼈아픈 패배, 가장 뼈아픈 패배라는 얘기가 저는 이건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최대 장점인 필승카드라는 유일한 필승카드라고 하는 스스로의 장점을 스스로 부정했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 분위기를 전하자면은 보통 이 시점 정도 되면 이긴 쪽에서는 표정 관리를 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겼다 캠프 분위기도 좀 훈훈하고 한데 지금 이제 그렇다고 뭐 초조하거나 뭐 처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유를 부릴 상황은 윤 캠프가 느낌을 주지 못하고는 있어요. 네. 자, 특히 이번 주 저는 이거 보다가 이거 뭐지? 너무 튀는데 하고 싶었던 게 했던 게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 주식회사에 의뢰 실시한 정례조사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홍준표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홍 후보가 50.9%,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35.3%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고요. 이게 지금 대선을 5개월 앞둔 상태에서 50% 이상의 지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이례적인 조사 결과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너무 튀어서 여론조사를 그 분석하고 뭐 저희 조사뿐만 아니라 딴 기관도 분석하는 걸 그
벌어먹고 밥으로 먹고 사는 건데 네네. 50은 저도 처음 보는 수치였어요. 예, 그러니까요. 50이 되려면은 이제 ARS 조사를 하더라도 그 국민의힘이 잘 나오면 이제 40 수준이거든요. 네네. 올 국민의힘 지지층 다 찍고 네. 무당청에서도 상당수 왔을 때 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예,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 해서요. 예. 그랬을 때 저도 이제 공정이라는 회사를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봤었는데 네. 예전에 이 업체가 좀 사고 전력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저희들도 이제 뭐 동종업계 이렇게 뭐 빗나간 통업자 정신일 수도 있지만 동종업계 비판하는 건 가급적 삼가하는데 쉽지 않은 얘기인데. 지난 그 9월 달에 그 민주당 경선이 한참 달아올랐을 때 네. 이재명 지사 적합도가 16.1%포인트가 빠진 조사가 있었어요. 그 조사를 공정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한 그 일주일 텀으로 진행을 하는데 네. 일주일 사이에 16% 정도 16% 정도 빠진다는 것은 무슨 대참사가 있을 초대형 때나. 사고. 예, 초대형 사고 있을 초대형 때나 나오는 사고가 일어나고 뭐 전 언론 그 좌우 매체를 가리지 않은 전 언론에서 도외지를 했을 때나 네. 가능한 수치거든요. 예. 근데 그중에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네. 근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조사가 나왔다는 거. 예. 보통 저희들이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네. 표본의 대표성, 응답의 진실성이거든요. 네네. 표본의 대표성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도 성연령 지역별로 0.7에서 1.5 이 구간 안에만 들어와도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 점 하나고 응답의 진실성이라는 거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기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저기 이제 설문이죠. 네. 설문의 어떤 구조, 순서, 오더 이펙트라고 하는데 어느 걸 먼저 묻느냐에 따라서 뒤에 질문이 영향을 받는 이런 네. 정도를 보는데 이 조사에서 그 예전에도 보면 오더 이펙트가 아주 심했었고 왜냐하면 네. 앞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그래서 당신 생각 뭐 지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면은 지지하지 않는 자들 중간에 드랍을 해버리거든요. 끊어버리거든요. 그 의견에 쫓아가는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국정평가나 정당 지지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지사 아니요 이 앞에 다른 그 조사에서 예, 조사에서 네. 근데 그랬던 전력이 있더라고요. 보면 이건 조사할 때 기본적인 게 안 됐었고 또 이번 주 저번 주 이제 다른 기관 발표했던 거 보니까 이제 고연령층에서 좀 과표집되었더라고요. 과표집됐더라고요. 저도 과표집되고 네. 이제 2030에서는 좀 미표집되었던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웨이팅 처리를 하더라도 가중을 주는 거죠. 웨이팅 처리라는 그러니까 가중 처리를 하더라도 네. 과표집된 집단의 의견이 좀 더 반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령층이 과대 대표됐다. 이제 미표집된 층에서는 가중 처리를 할수록 더 이제 튀는 흔히 말하는 튀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좀 그런 요인으로도 좀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ARS를 하더라도 ARS와 전화 면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ARS를 하더라도 요즘은 많은 조사 기관들이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RDD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생성해서 RDD라는 게 이제 생성한다는 거죠. 네, 전화번호를 생성해서 하는 거라서 사실은 표집을 샘플링을 국민들과 동일하게 모집단과 비슷하게 표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하나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화해서 안 받으면 다시 전화하거나 다시 묻지 않고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화를 적극적으로 받는 층. 최근에는 고관여층, 즉 최근에는 보수층이 굉장히 고관여잖아요. 좀 더 활성화되어 있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화 거는 방식이나 또는 전화 샘플링하는 방식이 양쪽 다 실은 고관여층, 현재의 고관여층, 즉 보수층이 훨씬 더 활성화된 보수층이 전화 응답에 많이 응하는 방식으로 이게 그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도 이제 주간 조사라면 유선과 무선 그리고 이제 그 RDD 그 안심번호 혼용하는데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50을 나왔다는 것은 뭐 올해 작년부터 올 발표된 모든 조사에서 그 여권 후보도 마찬가지거든요. 50 찍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자체로 좀 흥미를 넘어서서 좀 의아한
조사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의아한 조사다. 오늘 사실은 리서치 리터러시로 메타 분석과 빅데이터 이거 준비해 오셨는데 이 여론조사 공정과 관련된 50% 넘었던 홍 후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요 얘기는 다음 주에 메타 분석과 빅데이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공정 주식회사의 이 여론조사는요. 이데일리가 여론조사 공정 주식회사에 의뢰해서 지난 22일과 23일 사이에 전국 남녀 유권자 1,002명에 대해서 조사했던 결과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배철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가 아니고 데일리안이 의뢰했던 겁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2일 오후 당 대선 경선 1대1 마수 토론에서 이른바 개사과 사진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불찰이지만 먹는 사과와 가족 같은 강아지를 두고 사과는 개나 주라고 생각할 줄 정말 몰랐다. 그런데 사실 개사과 사진을 본 국민들이 사과는 개나 주라고 생각할 줄 몰랐다는 사실이 더 문제입니다.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 만들지 않았다. 주 120시간 노동 발언 등등을 보건대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화다. 국민들의 상식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회화 말입니다. 한편 어제 홍준표 후보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단계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 원칙만 보면 될 것을 뭐하러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그런 법률을 만들려고 하느냐. 홍 후보님, 동성애는 원래 찬반의 대상도 합법 불법을 논할 대상도 아닙니다. 반대할 수 없는 것에 반대하고 합법 불법을 논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합법화를 운운하는 것, 저는 이런 사고방식을 전근대적이다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홍 후보님께는 근대화가 필요하다. 대통령 후보에게 사회화 그리고 근대화를 요구해야 하는 현실,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고용없는 성장과 같은 현대화된 의제로 토론하는 대선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일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신장식의 오늘입니다. 네, 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개혁 김앤장 아니죠. 신장개혁 김과장 김준우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현미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쪽에 앉으셨습니다. 이쪽에 지금 건반이 있거든요. 반대편 쪽에. 네. 어떤 분이 나오시길래? 예. 아, 가을이면 우리말로 재즈를 한국어로 재즈를 노래하시는 말로. 아, 예. 계속 그 채널 고정하셔야겠네요, 청취자분들께서. 네. 예. 아주 감각 있게 방송을 하세요. 김준우 변호사님. 방송인입니다. 아주. 이따가 우리 두 분도 김 과장 두 분도 바깥에서 이렇게 말로 예, 공연 듣고 가세요.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그 라디오 진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금요일 이 시간입니다. 시장님에게서 혹시 제작비가 삭감되면 2%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4부 프로. 4부. 우리 김 과장님 네. 반드시 김 과장 두 분이 지켜주세요. 100억 이상 삭감안이 올라왔다는데 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어제부터 예상하셨을 텐데 임성근 전 부장판사죠.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뭐가 문제가 돼서 탄핵 소추가 됐는지부터 먼저 좀 점검을 해주시죠. 네, 그 임성근 부장은 이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 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형사재판 부장판사 중에서 이제 우두머리죠. 근데 이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당시에 다른 재판부에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업무 지시를 했던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 보도했던 상케이 신문 지국장 관련한 사건이라던가, 네, 그리고 이제 모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 사건을 이제 약식 명령으로 좀 처리를 해라라고 얘기한 정황도 있었고요. 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관련해서 뭐 그 판결문 이유에 대해서 좀 수정하라라는 지시 등을 했다는 혐의를 주되게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 사건들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게 선고 이후에 판결문을 수정 요구를 했어요. 네, 그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아니, 선고를 했는데 판결문을 수정하라고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말도 안 되는 거고 양형 이유와 관련해서 뭐 민감한 표현을 덜어내라느니 했다는 건 사실
조언이나 자문 형식을 넘어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러니까 관련한 형사 사건에서도 뭐 무죄를 선고는 했습니다. 직권남용하려면 직권이 있어야 되는데 뭐 판결문을 수정해라, 재판을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직권은 자체가 없다라고 인정이 돼서 남용할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인 거지. 이거는 법리상 그렇다는 거지. 사실상 굉장히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판결문에도 남을 정도였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이 사람을 법관에서 탄핵하는 조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던 건데 그거는 아예 들여다볼 여지도 없다라는 각하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수 결정이 나왔던 게 이제 각하가 5명, 절차 종결이 1명, 그다음에 인용이 3명, 전체 9명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그런데 이렇게 각하 결정이 다수 의견으로 나온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규정된 탄핵 규정의 핵심 효과는 파면을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핵심의 소의 이익인데 네. 이미 임기가 만료돼서 법관에서 퇴직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파면을 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건 각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된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용 의견 낸 분들은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인용 의견을 냈는지 사실 인용 이유를 쓴 거죠. 이게 굉장히 위법적이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던 재판에 관여했던 다른 부의 판결문에 막 관여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한 건데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 무죄를 선고했던 그 관련 형사 사건에서 논리에서도 직분이 없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한 이 재판관들은 아니 형사 수석이라는 직위가 물론 인사권을 행사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지위는 아니다. 그렇지만 사무 분담을 하고 사건 현황을 관리하고 사실상 중간에서 결재를 하고 보고를 받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재판에 관여하고 이런 거는 최소한의 직분은 있다고 봐야 되고 이런 직분을 굉장히 남용해서 행사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위헌적으로 처리를 한 것이고 재판관 하나하나가 사법기관이고 독립된 그 어떤 그 판결과 관련한 독립성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주체인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훼손했고 그것은 상당히 헌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103조 위반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탄핵까지 이를 정도의 엄중한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는 겁니다. 조금 이제 덧붙이자면 이제 뭐 이게 설명할 때마다 좀 어려운데 하여튼 주관 소송이라는 개념과 객관 소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갑자기 강의실이 됐네요. 네. 주관 소송, 객관 소송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당사자의 이익이 관계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만 판단할 거냐 아니면 그거는 이미 지나간 쟁점이라 하더라도 이게 헌법적 해명 필요성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지나갔더라도 해명할 필요가 있으면 판단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자주 자유롭게 씁니다. 초식을. 그래서 그래서 이럴 때는 헌법적 해명 필요성이 있고 이럴 때는 없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답답했어요. 네, 그렇죠. 특히 뭐 예를 들어 왜 저는 선거권이 없나요? 예를 들어 18세가 이제 뭐 17세 소년이 이제 뭐 헌법소원을 했는데 2년 있다 판결해서 너는 19세가 되었구나 이러면서 각하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자주 쓰는 초식이라는 거 조금 민감하면 피하고 싶으면 각하라는 초식을 좀 자유롭게 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또 이것도 있었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서울 광장에 그 분향소를 내는데 분향소에 접근하지 못하게 차벽 세운 것에 대해서 이미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도 이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미 다 끝났어. 시간 다 지나갔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고 또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위헌입니다. 차벽 세우지 마세요. 라고 분명히 죄송합니다. 분명히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을 한 사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이미 법관 직위에서 나왔죠. 그렇다면 그걸 더 유지하느냐 파면을 시키느냐 그 대상물이 사라졌다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어떤 예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로서 어떤 헌법 위헌적인 행위와 관련해서 분명히 그 지침을 제시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탄핵
탄핵을 의결했던 뭐 민주당 측 의원들은 그런 부분을 사실상 기대하고 이것이 뭐 각하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다른 판단을 내리더라도 뭔가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은 헌법재판소로서 책임 있게 내려주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기대했던 것도 있는데 그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좀 기계적으로 각하 이렇게 결정이 다수견으로 나온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하면 뭐 이렇게 각하할 수 있는 거고 그거 자체를 맞아요. 두고 뭐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헌법적 해명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김기영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유남석 소장 같은 경우 3명의 이제 인용 의견을 이제 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향후에도 어떤 중요한 선례로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결정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미 저는 뭐 그래서 각하할 수 있다 현행법상. 다만 각하를 하더라도 그 현행법상 절차법상 각하 의견이 나더라도 사실 내용상 이러이러이러한 부분 위헌적이다라고 하는 이유 부분 설시라도 있었으면 그렇죠. 이렇게 저희들이 야 이거는 왜 그런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너무 자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쓰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은 보니까 각하 의견을 내면서도 제도 개선해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부기했다고 하던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 재판 하고 있었는데 그 당사자가 형사소송을 당해가지고 잘렸어요. 그러면 역시 잘렸으니까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직에서 나갔으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이 중단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제도적으로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셨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를 놓고 보자면 헌재가 그렇게 심리를 빨리 하지 않아요. 네. 심리가 2년 3년 걸리는 동안에 퇴직을 하거나 할 그렇습니다.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입법적으로 보완론이 나오는 게 탄핵 소추를 받으면 아예 임기를 정지를 시키자. 그러니까 아예 나가질 못하도록 해서 뭔가 탄핵의 대상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걸 자초하는 측면을 없애자라는 건데 임성근 그 부장 전 판사 같은 경우에도 판사들이 10년마다 연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임을 하고 재신임을 받는데 본인이 그냥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면 그냥 더는 법관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약간 자연스럽게 법관직에서 내려왔습니다. 별로 불명예스럽지 않게 퇴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 입법적으로 좀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또 넓게 해석하면 이 탄핵이 결정이 되면 탄핵 대상은 법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위 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되잖아요. 검사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에 5년 동안 공무원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소의 이익이 다툴 이익이 좀 있지 않냐라고 볼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 탄핵 결정이 됐으면 그래서 파면이 됐으면 향후에 그 5년간 공직 그러니까 뭐 선거에도 못 나가고 다른 공직에 그 임명직 공직에도 임명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각하됐기 때문에 5년 안에 갑자기 임성근 부장이 나를 탄핵 발의했던 그 이탄희 의원 지역구에 무엇이 사법정의인지 가리기 위해서 내가 출마하겠다라고 해도 저는 막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막을 수 없어요. 저는 그게 뭐 그냥 뭐 상상력을 발휘하면 해볼 수도 있는 일 아니냐. 그리고 또 역으로 이미선 재판관은 흥미롭게 시효제도도 좀 주자. 이게 너무 안정성을 해친다. 언제까지 탄핵하고 아니면 지나가면 이제 넘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 이래서 나름 아주 균형을 잡는 어떤 진보 보수가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한 게 좀 판결문에 포함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고 소의 이익도 사실은 뭐 없다고 하는데 있었던 거 아니냐. 공직선거.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면 있었던 거죠. 공무단인권과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있어서 행정법원 서울 행정법원이 1심에서 소의 이익 부분에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소의 이익으로 봤거든요.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개업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도 쟁점이 될 수 있죠. 공무단인권 행사를 5년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소의 이익도 있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생각 들고요. 자, 한편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서 공소 기각된 유성 씨를 기소한 검사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어요. 드디어 검사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유성 사건 전에 한번 저희 이 신장교협에서 제가 소개를 한 바는 있는데
어떤 사건이었고 이거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사실 유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무혐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검찰과 상당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국정원에서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뭐 간첩으로 몰았던 부분이 여러 증거들로 이거는 정말 위조된 증거를 냈구나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관련해서 무죄를 받았는데 그런 국면 속에서 검찰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관여한 사실이 많이 드러났게 됐죠. 네, 그러자 검찰이 예전에 무혐의를 했던 유우성 씨의 다른 사건을 끄집어내서는 이게 경미함에 불구하고 그냥 기소를 해버립니다. 형사재판에 넘겨버렸는데 이것이 종국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이거 공소권을 남용했다라는 첫 어떤 선례가 되는 판결을 남기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어떠한 사정 변경도 없이 이 당사자를 검찰의 사실상의 입맛에 따라서 기소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7년이나 이 개인을 재판을 받도록 한 이런 검찰의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 네. 일단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줬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시부에 있었던 검사들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느냐. 검찰 탄핵 제도도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탄핵이 추진돼야 된다라고 해서 민주당 일부 법사위원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두봉 지금 대전지검장, 전 대전지검장이죠. 네, 인천지검장이었나? 대전지검장. 현재 인천지검장. 현재 인천지검장이죠. 예. 유우성 씨 사건 자체는 그때 원래 무죄난 거는 김용민 의원이 주요 변호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 그때 국정원이랑 검찰이 이제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걸 밝히기 위해 중국 출장을 연변인가 하여튼 만주로 넘어가서 하여튼 열심히 변호해가지고 무죄를 받아낸 사건이었죠.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야, 배짱도 좋아. 남의 나라 공문서를 위조해요. 못 밝힐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안이하게 대응한 측면도 있죠, 국정원. 네, 그래서 민변에서도 지난 26일 날 성명서 발표하면서 유우성 씨 보복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 그다음에 공수처 차원의 수사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이거 공수처 수사로 가져갈 수도 있나요? 전에 민변에 계셨던 우리 김준호 변호사. 이 오성명은 제가 못 봤는데 네. 직권남용죄로 애초에 될지 말지 관련해서 검토하다가 무혐의로 검찰에서 아마 종결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게 이제 공소권 남용이 완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좀 명료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탄핵 소추와 관련된 발의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전에 뭐 신승남, 박순용, 김도원, 김태정, 뭐 전 검찰총장들 다 탄핵 소추안 발의는 됐었는데 네. 그때는 부담이 좀 적었어요. 왜냐하면 야당이 발의를 하고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도 안 돼서 헌법재판소에 올라간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죠. 뭐 최근에 뭐 50억 클럽 돼 있는 뭐 최재경 검사, 뭐 평검사들도 많이 탄핵 소추안이 올라간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실제로 소추가 된 적은 없는데 이게 소추가 됐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임성근 방식으로 각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헛심 쓴 거냐라든가 아니면 이 자체를 놓고 형사적으로 직권남용 되긴 전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현재 네네. 법리상.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후적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법률 위반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요. 네. 근데 탄핵에 이르려면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판단까지를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있을 그거보다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 논의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지 이 문제를 헌법 소원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소권 남용은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의적으로 자기 검사에게 주어진 공소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여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죄를 받거나 공소권 남용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인사에 직접 그렇죠. 반영해도 되는 거냐.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축될 거를 아마 자기들은 강하게 항변을 할 거고 그렇다면 네네. 우리가 기소를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걸 다 법의 잣대로 뭔가 처벌을 하고 형사 사건화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탄핵 소추를 하려면 국회에서는 요건이 3분의 1 이상의 의원들이 같이 발의를 하고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돼서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사실 요건은 충분히 돼요. 충족할 수는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지금 뭐 대선 국면에서 검찰개혁 시즌2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이슈를 가져가는 거에 대한 정무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지금 김준우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걸 다 어떤 형사처벌 대상화하는 거에 대한 또 문제의식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뭐 공수처라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기관도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면 없애겠다 막 이런 여러 논의들이 나오는 와중에 힘있게 과연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을 이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사후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다 주고 사후적으로 잘못하면은 벌 줄래요가 아니라 그렇죠. 예, 수사권 구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제한하고 분리하고 제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냐. 그때 좀 괘씸하죠. 사실 가서 꿀밤이라도 한 대 딱 주고 싶은 이런 일들이 많지만 그때 가서 꿀밤 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저 공소권 남용이 무서워서 기소를 안 했어요. 너 왜 불기소했어? 그러면 너 징계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저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여서 간단한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구분해서 기소청으로 가는 것이 구조적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네네. 저도 뭐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임성근 판사 얘기만 잠깐 돌아와서 사실은 이게 이탄희 의원이 이른바 하드캐리라는 걸 해서 이제 겨우겨우 탄핵까지는 말이는 했지만 사실은 그 전 단계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든가 임종원 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사실 발의를 했어야지 사실 그랬으면 오히려 또 헌법재판관들이 좀 더 움직였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몸통은 이미 퇴임해서 발의를 안 했고 발의할 수가 없었죠. 아예. 중간 관리자 정도만 탄핵 대상이 되는 게 이게 맞냐. 이런 판단을 내심에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회가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쉽죠. 아쉽고 몸통을 제대로 탄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아니었느냐. 국회 일합시다. 자,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